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던 지표가 바로 이제 환율입니다. 어제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죠. 1,430원대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뭐 계엄 사태 벌어졌던 그날 새벽에 1,450원 근처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환율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전화 받으시느라 어디 출연해서 말씀하시느라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니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우리 환율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글쎄요,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이 그 1,440원대 턱 밑까지 이렇게 올랐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조금은 상단이 제어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00원대 오늘은 이제 1,300원대 밑으로 이제 테스트할 수도 있다. 1,430원대 밑으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제까지 뭐 일주일가량 지속해서 1,430원대 이렇게 그쵸. 높은 환율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앞으로의 그 시장 상황이 정치적인 변수에 너무 많이 달려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그렇죠. 싫어합니다. 예.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되면 그만큼 변동성으로 이어지거든요. 큰 변동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져야지 환율 자체의 수준도 좀 낮아질 수 있고 변동성도 잦아들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적인 변수들이 네. 경제와 금융 상황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치적인 변수, 게다가 이번은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렇죠. 한 가장 큰 정치적인 영향,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이 금융시장,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금융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환율, 외환시장을 통해서 모두 이제 글로벌 경제가 투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수준에 매우 민감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전망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이 한국물의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은 조금은 아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당분간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의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식시장, 지금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시름이 굉장히 깊은데요. 깊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14일 날 이제 2차 탄핵안 이제 상정이 되고요. 지금 예정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가결이 된다, 이번에는. 이럴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지난번 그러니까 이 비상사태 전에 1,400원, 4, 5원 요 정도였으니까 1,400원대 초반으로 이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그 해외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상황을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 계엄이 선언이 발동이 되고 해제가 빨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제가 빨리 되고 나온 다음에 그 상황은 이렇게 지금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리아나 프랑스의 그 사태가 더 크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뭐 문제가 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을 돌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는 탄핵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의 가능성이 커진 이후에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사태가 엄중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외 외신들의 반응 또한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조금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합의 하에 안정화된 그러한 조치들이 뭐 최근에는 여야정 이러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뭐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떠한 이니셔티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번에 탄핵이 되더라도 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떤 식의 모습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여져야지 이 환율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그 탄핵에 있어서 시발점은 일단은 뭐 비상계엄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일단 그걸 한 거죠. 예, 비상계엄. 이제 그 뭐 영어로 마셜러라고 하던데 이제 마셜러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마셜러라는 그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무슨 군사적 법 뭐 이런 의미인데. 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모든 나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군대가 동원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의 탄핵과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좀 컸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탄핵 절차와는 과거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표가 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국가 시스템 리스크 보통 이제 국가 리스크를 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네. 나라마다 이제 국격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네. 국격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여권, 패스포트를 개인은 들고 있지만 이 국가의 신인도에 따라 신용도로 연결이 되죠. 국가의 신인도는 이제 뭐 해외 그 평가사들의 신용 평가사들에 의해서 신용도 수준으로 이렇게 뭐 A, B, C, D 나오게 신용 되는데 등급 신용 등급이죠. 나오니까. 신용도.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신용도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도에는 국가 리스크가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무위험 리스크는 사실은 이제 그 달러화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무위험으로 그렇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각 나라마다 거기에 가상금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용부도수합이라는 CDS 프리미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죠. 예측 가능한 위험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죠. 비체계적인 위험은 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 분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95%, 확률, 9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률 분포도에서 이렇게 종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99%, 95%. 그래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밖에 비체계적인 위험, 이 꼬리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꼬리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포함이 되질 않아요.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켜야 하는 큰 과제를 우리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피해도 좀 고스란히 예를 들어서 계엄 사태 벌어지고 나서 사흘 동안에만 시가총액이 144조가 증발됐다라고 기사도 나갔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대부분 다 뭐 개인들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참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이제 며칠 좀 지났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무님은 이제 해외 쪽 이런 것 어떤 부분들 좀 뭐 지인들과 연락도 하실 테고 또는 이제 자료도 많이 보실 테고 이 말씀하셨던 국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런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세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아직은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어떠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게 되면 그 당시가 가장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이나 뭐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놀란 가슴은 어느 정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이 보여주듯이 지금은 이제 1,440원대까지 이렇게 높아졌던 환율이 조금은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1,400원대 이렇게 고환율은 2000년대 이후에 지금 몇 번째 안 됩니다. 한 3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만 경제 위기 이후에 1,500원을 좀 넘어섰고요. 그 당시에 최근에 팬데믹 때? 예, 팬데믹 이후에 한 번 더 예. 오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 오르게 됐는데요. 1,400원대 이런 환율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볼 때도 높은 환율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경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예.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겠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갑자기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안정화 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동성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통화당국이 개입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추정은 하지만 추정은. 예, 왜냐하면은 시장에 그 매수 세력이 없었던 거죠. 수급 불균형이 네. 일어났기 때문에 유동성은 많아요. 지금 달러나 아니면 원화나 절대적인 돈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일방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은 가격이 한쪽으로만 쏠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세를 증권, 주식시장, 네.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외환시장, 달러 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유동성을 뒷받침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지를 해왔었던 예. 겁니다. 최근까지 이것을 갖다 시장 경제에 온전히 맡겨놨으면 더 이제 하락폭이 그렇죠.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들을 이제 불가피하게 지지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지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뜩이나 1,400원대, 지금 1,300원대 환율이 고환율이 2년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200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그렇죠. 우려가 예. 있고요. 예, 예. 가뜩이나 이렇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에 유동성도 사실 적지 않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그 경제 변수들을 조금 잘 살펴서 네. 앞으로는 좀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당국에서도 사실 좀 1,400원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좀 과거에 이제 이번까지 3번 정도 최근에 올랐던 걸 보더라도 결국 우리 경제 상황이 뭔가 약간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환율이 좀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 1,400원대라는 이 환율 대가요. 사실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또 환율 가격대다 이런 얘기를 한결로 이제 전해지고 있어서 이 1,400원대라는 환율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그냥 굉장히 우리 경제에 나쁜 거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경제가 이 정도 환율 가격대를 견딜 만한 그런 경제 수준이 된 건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요거는 전문의께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개인적인 그 의견을 전제로요. 사실상 한 2년 전까지 지금 한 2년 정도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300원대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 2년 전까지의 그 2000년 근데 평균 환율을 본다면 한 1,130원대에서 1,150원 종가 기준으로 하든 일평균을 하든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지만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적으로 환율을 구한다면 1,130원에서 1,150원, 한 1,150원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의 환율을 본다면 지금 이제 1,400원대의 환율은 평균 환율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높죠. 수준인데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는 그 영향이 예전에는 좀 다릅니다. 영향이.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화가 싸졌고 그러면 싸진 우리나라 거죠. 물건도 싸졌기 싸진 거죠. 때문에 예.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이기 예, 때문에. 예.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제품도 많이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생산하기 인건비도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또는 반제품도 해외에서 많이 어떤 것들은 단순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립을 해서 오는 예.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립된 다른 회사들 거를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게 원가가 더 싸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만 수출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 들어올 때부터 비싸지니까 단가가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도 많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도 많이 해서 수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출 수입 양쪽에서 본다면 많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과 달리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 특히 그 기업들,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수익성을 이제는 예전처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 1,400원대 환율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빨리 경제와 금융, 컨트롤 타워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그 원화 가치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년에 생각되는 부분이 위안화입니다. 아, 중국 위안화요? 예, 위안화의 가치가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규제 조사가 착수가 되었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영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유로화나 아니면 위안화의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한국 원화의 동조화가 역사적으로 좀 컸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동조 현상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환율은 오른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원화 환율을 이제 좀 조율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되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집권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 예고되는 대로 여러 가지 뭐 어떤 관세나 이런 부과들 이제 가시화되고 그럴 경우 위안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따라서 원화도 지금 상황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네. 다만 뭐 한 가지는 이제 이때까지 뭐 그 IMF도 겪었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겪어왔어요. 그리고 정치 격변기나 아니면은 금융 사태, 글로벌 뭐 금융 위기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많은 내성이 생겼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많이 그 기업들도 같이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뭔가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비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차원에서 뭐 개인 차원의 대비도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당국 차원에서 대처가 될 텐데 예를 들어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 좀 기억을 해보면 아니, 금융위기 때겠죠. IMF 때는 너무 옛날 얘기고 통화사업 같은 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랑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때 정부가 그럼 우리 원화 가치를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1,400원대 이런 환율이 지금 사실은 이제 고착화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고착화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뉴노멀이라는 표현이 고착화인데 지금 이제 그 당분간은 이 1,400원대의 환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올해 말 내년 그 1, 4분기 일정 시점까지는 이러한 고환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 4분기나 2, 3분기 일정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고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여러 가지 그 금융 정책에 대해서 많은 그 간섭이라고 하나요? 통제를 많이 실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기 집권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기나 아니면 1, 4분기나 2, 4분기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달러를 갖다 약세로 돌리는 이러한 달러 약세, 원화, 우리나라의 원화나 일본 엔화의
강세. 강세. 우리 원화나 아니면 일본엔의 강세를 갖다가 좀 약간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화 수합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직 누구와 할지 미국 당사자 입장에서도 지금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 간의 계약이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입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하고는 못해요. 그렇죠. 국가 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대기업이라든가 예. 신용도가 높은 기업만 통화 수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합이랑 쌍방 간에 니즈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는 니즈가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우리는 니즈가 니즈가 있죠. 있을까? 예.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위안화는 일단 위안화의 추이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환율 전망을 해서는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1,400원대 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 때는 높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고 좀 치더라도,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강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원화도 뭐 엔화도 다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의 상황은 뭐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내년 초까지는 일단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뭐. 네, 좀 뭐 불확실성이 정치의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이런 것들이 좀 거쳐서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께서 전무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위기도 좀 잘 극복을 해 나가겠죠. 그럼요. 한국민에 대한 그런 신뢰,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뭐 여전히 충만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기업들, 우리 사실은 다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들이 잘 돼야지 또 우리나라도 경제도 잘 되고요. 우리 개인들도 다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전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환율 얘기, 외환시장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